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직장맘입니다. 결혼 8년 차 들어설 때 내내 저를 힘들게만 하는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같이 지내며 아이 케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곧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린 건 당연히 남편의 잘못 때문이었고 지금은 후회라면 조금 더 일찍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답니다. 아이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망설이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제 사연 들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혼할 때야 당연히 잘 살겠다는 마음이지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고 낳고 하느라 당연히 살면서 계속 실망스럽고 모자란 남편이라고 해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포트 해줬던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저의 마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남편을 철저히 응징해 줬습니다. 남편을 짧게 만난 것도 아닙니다. 20대 중반에 만나 31살에 결혼했으니 연애도 길게 했다고 봐야죠. 저는 결혼이 사실 급하지는 않았는데 남편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결혼을 갑자기 서둘러서 했습니다. 연애 오래 했으니 저도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이 남편네 집에 비해 아주 잘 사는 편이 아니었고 제가 결혼한다고 전적으로 부모님 도움 바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50대 후반이고 아빠가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수입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빠가 몇 번 말아먹으셨던지라 모아놓은 돈도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두 분 노후 대비하시고 저 말고 남동생 장가 보낼 때는 전셋값이라도 보태주겠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하셔서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렇듯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차마 결혼한다고 큰돈 보태달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전 엄마의 대화가 참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큰딸 결혼하는데 엄마 아빠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해서 어쩐다니. 네 시댁에서 비싼 전세 얻어주는데 우리도 돈을 좀 턱하니 보내고 싶다만. 상황이 이러니 형편 맞춰 해야지 어쩌겠어. 한 1년만 더 천천히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낫겠구만. 말 나온 김에 결혼은 해야 더 안 늦는 법이라고 미룬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구나. 엄마, 그런 걱정 뭐하러 해? 내가 직장생활 7년 차인데 결혼 비용도 없이 시집 간다고 하겠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 말어. 좀 부족해도 이서방 내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급해서 하는 결혼도 아니고 그쪽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결혼인데 부족한들 어쩌겠어? 그렇다고 기본적인 거 생략하고 건성으로 하는 결혼 아니잖아. 할 거 다 하는데 뭐. 부모님은 시댁에서 신혼집 전세를 얻어주신다는 거에 마음을 놓으면서도 많이 도움을 못 주셔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뭐 자식 결혼하는데 무조건 해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나요? 이제까지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다 해주셨는데 내 밥벌이 하면서부터는 결혼 준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맞죠. 물론 도와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서운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급하게 결혼했는데 시댁은 저 결혼할 때만 해도 나름 먹고 살 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셋집도 얻어주신 거고요. 시부모님은 전세해줄 돈에 우리가 돈을 보태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서 집을 사라고 하셨지만 제가 마침 청약을 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무주택 기간이 좀 필요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전세를 얻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몸으로 시집간 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 장가 가는데 좋은 마음으로 집을 얻어주시면서 못 사줘서 미안해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은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아들이랑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신 분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저에게 할 말 다 하시는 분이셨죠.
시아버지가 원하고 완강하게 집을 얻어주겠다고 하니 어머니가 아무 말 못하시긴 했지만 다른 건 자기 원하는 대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단이고 혼수고 다 맞춰드렸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시댁이 그럴 형편이 되기도 했고요. 그 덕에 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리를 바라는 스타일임을 결혼 전부터 얼핏 알고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사귀는 5년 동안 결혼하기도 전인데 부모님 생신 모임에 저를 부르기도 했고 제가 부담스러워서 3번 오라고 할 때 한 번 거절하면 살짝 불쾌해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 직전 때는 이런 당부도 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결혼하면 여자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혹여 가족 모임이나 가족 행사가 있다면 직장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훈계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때 어머니 말에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네요. 며느리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아무튼 결혼할 때 시댁이 잘 사는 편이었고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에게 부족하다는 티까지 팍팍 내며 서운할 정도로 유세를 하던 분이셨는데 그게 다 집안의 기둥인 시아버지 덕분이었다는 걸 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플라스틱 사출하고 금형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대기업의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일이라고 아시면 되세요. 직원도 5명이 넘고 자가도 나름 탄탄한 사업체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일 물려받겠다며 아버지 아프실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남편도 자기 아버지 눈치 보며 나름 일도 열심히 배우고 의욕이 넘쳐 보였습니다. 결혼 초반 시아버지는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분이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아이 낳고 첫 손주 보신 거 기분 좋으시다며 병원비랑 산후조리비도 해주셨고 나중에 아이 위해서 쓰라고 1,000만 원 돈을 통장에 넣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신뢰가 될 순 있지만 시어머니는 약간 바라는 것만 많고 저를 대하는 표정이 늘 어딘가 한쪽이 싸했다면 시아버지는 정말 괜찮은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셨다면 시어머니도 좋으셨겠다 싶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지 못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에게 어찌나 집착을 하시는지 그런 어머니를 또 남편은 어찌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결혼 전에는 자기 엄마 일에도 시큰둥하던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늘 저에게 엄마에게 자기 엄마 좀 잘 챙겨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하던 사람이었죠. 민수 엄마, 우리 엄마한테 하루 한 번은 안부 전화 드려. 엄마가 오늘 나한테 전화 와서 섭섭하다 하시더라. 그래도 아버지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전화하더니 이제는 무서운 사람 없다고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고 말이야. 당신, 우리 엄마는 자식이나 하나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민서 때문에 정신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하루 한 번은 전화드려. 하루 한 번? 내가 어머니 애인도 아니고 그래야 해? 아니, 자주 안 가는 거면 말을 안 해. 당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애 둘러오고 가서 밥을 2끼 다 해먹고 오는데 하루 한 번 전화까지 드려야 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들인 당신이 해.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당신은 며느리잖아. 당신은 며느리돌이 모르냐? 며느리도 자식이나 매 한 가지야. 그럼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신경이나 쓰고 말해. 당신은 바쁘답시고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안 드리면서 무슨 나한테 며느리돌이를 찾아? 저는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잘하라는 말이 왜 그리 저는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굳이 남편이 저리 말 안 해도 신경 쓰려던 마음이 식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뭐 한두 번 말해서 저리 신경질적으로 대응했겠습니까? 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하면서
나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직장 다니며 애 케어하면서도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40분 거리 시댁에 가서 반나절 넘게 있다 오고, 시댁 가면 어머니가 돌보지 않은 집안일까지 매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일이 한다고 남편이 전혀 고맙다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적당히 하자 싶었어요. 그래서일까요? 하다가 안 하니 어머니는 싫은 티, 서운한 티를 노골적으로 내셨고, 저는 어머니한테 아들 빼앗아간 며느리로 내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큰아이 낳고 돌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전적으로 아버지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차라리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이야 크고 작게 다들 겪는 일이라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자기 아버지랑은 많이 달랐어요. 회사에서 일을 잘못 배운 건지 기술 개발에 신경 쓰고 똑똑한 직원들 대우해주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회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인데, 한동안 사장님 놀이에 빠져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더군요. 남편이 시아버지만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평생 이뤄하던 사업이 자꾸 기울기 시작한 시점이 남편이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잘 모르는 제 눈에도 남편의 모자란 점이 보였다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땠겠습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여러 번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보, 당신 일에 내가 참견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사업 당신이 예전만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말 안 나오게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사장이 부지런하고 잘해야 직원도 눈치 보고 잘하는 거지. 당신은 게으른데 직원만 잘하길 바라면 되겠어? 당신이 남자 하는 일에 뭘 한다고 간섭이야?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큰일하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저렇듯 제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었죠. 남편 사업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자꾸만 갈등을 겪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꾸만 남편과 싸움이 되었고, 남편은 늘 사업을 핑계로 아이 육아는 전적으로 저에게만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싸우는 일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남편과 다투던 일 중에 하나는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점점 받아나가 남편의 사업 방식이었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접대하고 술자리 많은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아버지는 사업을 술로 하던 분이 아니셨음에도 남편은 일이 잘 되려면 거래처 중요한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해야 한다며 늘 술이며 골프며 접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상 해외도 자주 나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필리핀 출장을 갔다가 거래처분과 회사 직원이랑 필리핀 여자들을 호텔까지 불러서 놀았다는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나랑 같이 가는 거래처 사장이 아주 노는 걸 좋아하는 양반이더라고. 그러니 맞춰줘야지 어떡해. 그 사람 거래에 걸린 돈이 억대였다고. 여자들을 호텔에 불러달라길래 잠깐 불러서 얘기만 하다가 맥주 한두 잔만 하고 돌려보냈어. 나는 딴짓 절대 안 했다. 당신 나 믿지? 뭐? 대체 오란다고 오는 여자들은 뭔데? 돈을 주니까 오는 거잖아. 그런 사람하고는 맨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저더러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업하다 보면 남자들은 더한 것도 한다면서요. 당신은 남자가 사업하는데 이런 접대가 당연하다는 걸 몰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 남편이 접대하는 거 기다려서 와이프가 남편 챙겨서 집에 태우고 간다. 당신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 이런 걸 알 리가 없지? 저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남자들 사회생활 모른다는 말은 대체 뭔가요? 저 말 자체가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죠.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다들 우리 남편처럼 여자 불러서 놀고 거래처에 접대를 그딴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남편 같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남자 손에 돈이 쥐어지면 여자 문제는 당연히 따라온다는 걸 몇 번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저런 일로 남편과 싸우다 보니 언제라도 남편이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겠다는 의심은 늘 하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는 남편 모르게 돈을 모아왔어요. 하지만 안 좋은 일로 그 돈을 쓸 일이 없기를 늘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크고 작은 문제로 늘 다투는 일이 많았고 특히나 제가 여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많아요. 회사 여직원에게 찝적대서 그 여직원이 남편 무서워 회사 그만두면서 저에게 직접 일러 바친 적도 있었고요. 그나마 개념 있는 여직원이라 다행이었죠. 그때 정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싸웠었죠. 아마 결혼한 이래 가장 큰 싸움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이런저런 문제로 이혼을 못했어요. 아직 어린 우리 딸이 눈에 밟혔고 속상해하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서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지 늘 기고만장하고 당당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남편을 못 믿어? 내가 설마하니 가정까지 있으면서 그 어린 여직원을 뭐 하자고 찝쩍거리겠어? 내가 아니라 그 계집애가 나 유혹하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회사 때려치운 거라고. 당신은 이럴 때 내 편을 들어야지 왜 일면식도 없는 여우 같은 어린 년 말을 믿냐? 그럼 그 직원이 미쳤다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당신 모함하자고 때려치우겠어? 아니 땡굴등에 연기 나겠니? 당신 왜 자꾸 이런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적어도 우리 애 앞에서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마라. 그런 걱정은 접어도 나는 절대 애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하는 아빠 아니니까. 당신이 나랑 우리 엄마한테 잘해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당신이 이만큼 사는 게 당신 월급으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남편한테 고마운 줄 알고 알아서 잘하라 이거야.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오고 싶게 하면서 나한테 이러면 되겠냐고. 오히려 본인이 잠시 눈을 돌린 건 제 탓이라며 억지를 부렸고 그 정도는 절대 바람이 아니라며 오히려 자기를 못 믿어주는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자기가 이 집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인지 아냐며 저를 무시하고 떠받들기를 바라더군요.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으며 남편을 용서 아닌 용서를 하긴 했습니다. 아니, 벼르고 있었다는 게 맞겠지만요. 하지만 사람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 아시죠? 남편은 자기 잘못에 무뎌져서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 회사는 자꾸 안 좋은 일이 많았고 힘들다는 말이 들려왔는데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한 지 7년차가 될 무렵이었는데 그 즈음부터 남편 사업도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납품하는 거래처에 자꾸 품질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거래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장 큰 업체였던 대기업에서 계약을 중단하면서 사업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악재도 겹치며 재료 수급 문제도 생기는 듯 했어요. 전화통화만 들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만 남편은 본인이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직원 탓을 하고 20년 넘게 같이 일하고 자기 아버지와 동고동락한 후배도 잘라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안 좋게 직원을 내보내면서 퇴직금 문제로 신고를 당하기까지 했고요. 그러자 다른 직원도 우리 남편 같은 아나무인과는 일 못하겠다면서 사표를 내는 바람에 악재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일 버틴다고 버텼지만 결국 남편은 아버지가 애써 키운 사업장을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몇십 년 쌓아놓은 공든탑 같은 것인데 어찌 남편이 도맡아 한 몇 년간 다 말아먹을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하니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지만 한두 개씩 남편이 돈 문제가 터지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사업 힘들어 어머니 집까지 담보 잡혀 대출을 빼서 쓴 줄도 몰랐습니다.
망해가는 사업에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해달라니 급한 마음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전세 줬던 어머니 명의 아파트까지 새끼고 팔아버리시더군요. 그나마 예전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노후자금도 다 아들에게 줘버리고는 본인은 단칸방에 월세로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해주신 보증금을 불리고 불려 결혼 4년 차에 내 집 마련도 해놨었는데 남편은 세 식구 유일한 보금자리인 집마저 들어먹고 말았습니다. 자기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빚을 빚으로 막다가 결국 집을 담보까지 잡히자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절대 집만은 안 된다고 대출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렇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집 끼고 있어봤자 나 사업 망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뭘 어쩔 건데. 그냥 내 말대로 해줘. 집은 언제든지 또 살 수 있잖아. 이 집에 들어간 돈 솔직히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거의 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도 나한테 있는 거지.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뭐 결혼해서 애 키우면서 놀았니? 당신은 관심도 없었잖아. 내가 분양받고 내가 계약금 내고 전부 자금 융통해서 마련했는데 뭐? 지금 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해? 이 집까지 말아먹으면 우리는 애랑 어디 가서 살아? 당신 어머니처럼 애 데리고 월세 단칸방에 살라는 거야? 누가 그러래? 정 안 되면 당신은 처가 애 데리고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우선은 나 좀 살려주라. 당신이 이렇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차피 4명이 지분으로 전부 가압류니 뭐니 들어올 거라고. 그 전에 빨리 집을 팔던가 대출이라도 받아보자. 결국 어떻게든 부도는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까지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그 집이 본인 단독 명의였다면 아마 진작에 들어먹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이 집을 들어먹을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데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 망한다며 울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집을 포기하다시피 한 겁니다. 저도 아무리 남편이 믿고 싫어도 망하는 걸 바라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수순은 구독자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영광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공장은 부도가 났고 남편 놈은 돈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올까 걱정된다며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는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최대한 제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쯤 되니 저도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여유가 많지 않아서 우리 상황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여차하면 정말 남편은 단칸방 어머니 집에서 살라 하고 친정 부모님 신세를 질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살 방도가 없더라고요. 남편 몰래 결혼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비자금이 있었지만 그 돈을 얘기하면 당장 털어먹을 게 뻔했으니 아예 없는 돈 셈치고 있었는데요. 정 남편이 가망이 없으면 그 돈으로라도 어디 월세방을 얻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정엄마가 우리 딱한 사정을 아시고는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영아,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응? 엄마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이서방이 그 지경이었으면 진작에 우리한테도 의논을 했어야지. 집까지 다 털어먹고 오갈 데 없기 전에 방도라도 찾았으면 됐잖니. 나는 이서방이 그 정도로 너 속썩이는 줄은 몰랐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니? 됐어, 엄마. 알아봤자 걱정만 하는 걸 뭐. 엄마 돈까지 털어넣어봤자 어차피 그 인간 말아먹을 사람이었어. 사람 죽으란 법 없다잖아. 엄마, 우리 수진이랑 어떻게든 단칸방에서 살면서 돈 모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직장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랬더니 엄마는 저랑 손녀가 단칸방 사는 건
엄마 눈으로 볼 수가 없겠다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 아빠랑 많이 상의하고 결정한 거야. 니들 결혼할 때 많이 도움도 못 줬는데 지금 도와주는 게 부모로서 역할인 것 같아서 그래. 엄마 아빠가 가진 돈이랑 대출 조금 받아서 니들 우리 집 근처에 전셋집 하나 마련해 줄 생각이다. 이미 우리 수진이 학교 다니기 편한 곳으로 집도 다 봐놨고 너 집 비워야 하는 날 맞춰서 가계약까지 해놨으니까 거절할 생각일랑 말어. 엄마, 내가 살면서 엄마한테 효도도 못했는데 엄마 아빠 고생해가며 빚까지 내서 나 도와달란 말을 어떻게 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거절도 못하겠고 정말 미안해요, 엄마. 잘 사는 모습 보이지 못해서.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힘들었지? 사람 죽으란 법 없는 거야.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어떠니? 이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다. 이서방도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자만해서야 마누라랑 자식 먹여 살리겠니?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워 울기만 했습니다. 저로서는 힘든 와중에 큰일이 하나 해결이 되어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남편은 친정에서 도움받는다는 걸 전해 듣고는 그래도 안심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뻔뻔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단칸방으로 이사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도 장인이랑 장모가 결정적일 때 한 번은 도움 주실 줄 알았다. 하긴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신 게 얼만데 너희 집에서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아무튼 한시름 났다. 한시름 났어. 당신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살면서 갚아야 하는 거고 우리 단칸방 살까봐 걱정돼서 대출까지 내가면서 전세 보증금 마련해 주신 거야. 당신 주변 정리되는 대로 두 분이 여유 많아서 도와주시는 거 절대 아니거든? 우리 부모님이 한숨 돌리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당신 아버지 사업 다 말아먹은 거 이제 어쩔 셈이야? 당신은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니? 나는 1년을 넘게 버티고 버텼어. 근데 나만 지금 망해 나가는 줄 아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제조업자들은 버티질 못해. 당신이 그런 말 안 해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마. 어찌됐든 그럼 이제 우리 집 걱정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지? 우리 엄마도 우시면서 맨날 내 걱정하셨는데 이제 마음 놓으시라고 해야겠다. 저는 그쯤 했으면 남편이 정신 차리고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는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사업할 때처럼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처지인 거 누구보다 잘 알 테니 나나 우리에 생각해서라도 뭐라도 다른 노력을 하겠거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인데 어쩌겠나.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 보자 하는 생각이었고요. 적어도 집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마음인 저에게 남편을 포기하고 싶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한창 2달 앞으로 다가온 이사 준비를 하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처음 2번은 아예 말을 안 하길래 잘못 걸린 전화인가 했어요. 그런데 3번째 전화를 안 받으려다가 받았더니 웬 20대인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기 김준호 씨 와이프 맞죠? 근데 몇 마디 듣지도 않았는데 낯선 여자 입에서 내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맞는데요? 근데 누구시죠? 저는 불안한 예감에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되물었는데요. 전화기 너머 그 여자는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도 진짜 고민하다가 연락했어요. 김준호 씨, 그쪽 남편이요. 저한테 돈을 가져갔는데 돌려주지를 않네요. 저랑 결혼하겠다고 유부남인 거 속이고 사업자금 조금만 도와주면 배로 쳐서 갚겠다더니 글쎄 알고 보니 유부남이던데요? 저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그쪽 남편이랑 본의 아니게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 돈이요. 와이프인 그쪽이 돌려주셔야겠어요.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랑 만났다면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 뭐 그거예요? 지금은 본의 아니게 바람이 된 셈이지만
사실 저도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라고요. 저는 처음에 김준호 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니까요. 사는 것도 모르고 하는 일도 몰랐고요. 저 일하는 가게에 자주 오던 사장님인데 몇 번 만나자는 말에 속아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남편 간수는 되게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 끊고 잠수 탔길래 저도 돈 받아내려고 수소문하다가 유부남인 거 알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글쎄 전화한 그 여자가 남편과 2년 가까이 만난 내연녀였습니다. 그 여자 말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남편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몰랐는데 남편 놈이 결혼한 거 말 안 하고 총각 행세를 하며 자기와 거의 반동거를 하다시피 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며 시기를 맞춰보니 남편 놈은 막 자기 사업이 어려워질 시기에도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곱게 여자 만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라 만나는 여자에게 총각 행세를 해가며 처음에는 여자에게 돈을 쓰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니 그 여자에게도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뜯어낸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남편 놈이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든 모르고 만났든 저에게는 불륜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보세요. 그 인간한테 빌려준 돈을 왜 나더러 갚으래요? 나는 그 인간이랑 남남될 예정이니까 알아서 받아내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나도 그쪽한테 남편 만난 거 책임 물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자기 돈을 달라는 그 여자 말을 묵살해버렸습니다. 늘 남편 여자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사업 때문에 힘든 줄 알았던 그 인간이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인간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8년 차면 참기도 많이 참은 거죠. 늘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 한편에 준비는 해놓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까 뭐부터 어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니 정신이 바짝 차려지며 눈물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됐든 이혼하면 아이와 둘이 잘 살아나가야 하니 경제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놓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황당한 건 남편 놈은 모든 일이 들통났는지도 모르고 잘 들어오지도 않던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의 여자 문제로 혼자 이혼을 결심하고 매일 남편 얼굴을 보려니 정말 고역이더군요. 저는 마침 아는 변호사 지인이 있어서 저렴하게 수임료를 주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정말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 와중에 한다는 소리가요. 이사를 2주도 채 안 남겨놓은 어느 날 저에게 자기 엄마 얘기를 꺼내며 같이 살자는 개소리를 시전하더군요. 수진 엄마, 우리 엄마 말이야. 내내 호강하고 사시다가 나 때문에 원룸 생활 하시는 거 나 진짜 못 보겠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 부모님 덕분에 지낼 전셋집은 얻었잖아. 그 집에 방도 3개라며.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방 3개인데 뭐 어쩌라고? 어쩌긴. 이사가는 집 안방 우리 엄마한테 내드리자. 딱 몇 년만 같이 살다가 우리 형편 나아지면 그때는 어머니도 집 하나 얻어드릴 수 있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할게. 우리 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칠순이다. 어차피 아들도 나 하나인데 언젠가는 모시고 살 거 당신도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더 늦기 전에 내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저는 남편 말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심지어 상간녀 돈을 써서 나한테 전화까지 오게 만들더니 우리 친정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딸 힘들게 살까봐 얻어주신 집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살고 싶다니요. 그것도 안방을 내주고 싶다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웬 효자 코스프레야?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애틋하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은 전혀 안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 힘들지 말라고 얻어주신 집이란 거 잊었어? 이사가는 집에 시어머니가 와서 안방 차지하는 거 아시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 편하실까? 제발 우리 부모님이랑 내 입장 생각 좀 하고 말해. 알았어. 그럼 일단 우리 살다가 우리 어머니 여건 봐서 모시고 오는 걸로 하자. 나 그렇게 생각 없는 놈 아니다. 남편은 제가 대답이 없자 긍정의 뜻으로 혼자 생각하고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는 그새 우리가 이사 가는 거 말을 해놨는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모시겠다고 달래기까지 하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짐 정리를 하며 남편 놈의 짐은 모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즈음 남편은 사업까지 말아먹고 돈벌이도 시원찮은 주제에 차가 없어 불편하다면서 차를 사겠다는 헛소리를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저는 이삿날만 기다리면서 속으로 벼르고 또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삿날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남편 놈을 쫓아낼 생각이었어요. 이사 날짜에 맞춰 저는 이혼소송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삿날 아침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나르러 왔는데 남편 놈은 자기가 짐 나르는 일이 있겠냐며 PC방에 가겠다길래 그러라 했죠. 저는 용달을 한 대 더 예약해둔 터라 남편 짐을 따로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의 짐은 모조리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달라 했어요. 그렇게 짐을 모두 빼고 이사갈 집에 저와 아이의 살림이 들어갈 시간이 되었는데요. 남편 놈이 이사갈 집에 먼저 도착했는지 이사가는 집 동호수를 묻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엄마와 보증금 잔금을 해결하고 이사갈 집으로 저 먼저 출발했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사실을 들어 남편 놈의 짓거리를 다 아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의 이혼 계획을 말씀드렸더니만 무조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제 뒤에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이 있으니 힘든 와중에도 참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사갈 집에 가서 짐을 드리는데 남편은 두리번거리며 짐 들어가는 걸 보고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수진 엄마, 왜 내 짐들이 안 보이지? 내 골프채랑 컴퓨터랑 자전거 말이야. 전부 제대로 챙겨온 거 맞는 거지? 그 와중에 자기 짐 걱정을 하더군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해줬습니다.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야지. 당신 짐들은 모조리 어머니 집으로 조금 전에 보내고 왔어. 아마 지금쯤 도착했겠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잘 도착했는지. 뭐? 당신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집이 여긴데 내가 어디로 가냐? 우리 집 좋아하네. 당신이 언제 나나 우리 수진이 생각했다고 우리 집 타령이냐? 사업 말아먹은 와중에도 총각 행세하면서 바람까지 피운 놈이 우리 집 좋아하네. 나는 바람 피운 인간까지 품어줄 보살은 아니니까 당장 너네 집으로 가. 이 집에서 당분간 우리 엄마랑 같이 지낼 거야. 당신 사랑하는 엄마 걱정된다며 혼자 지내시게 하지 말고 아들이 가서 돌봐드려. 이거 가지고 가서 잘 보고 법원으로 나오기나 해라. 저는 속 시원히 그동안 참았던 화를 분출하며 남편 놈에게 이혼 소장을 가방에서 꺼내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제가 던진 소장을 주워들고 읽어보더니만 남편 놈은 사색이 되더군요. 당신이 이걸 어찌한 건데? 여보, 근데 나 지금 여자 문제 다 정리했어. 사업 망해서 돈도 없는 놈한테 여자가 뭐 좋다고 붙어있겠냐? 정리한 지가 한참 전인데 왜 지금 이러는 건데? 당신이 어찌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이혼 소장이라니 말도 안 돼. 다 정리됐다고? 제대로 정리하려면 그년한테 빌린 돈을 줬어야지. 왜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을 하게 해? 당신은 사람이 참 지저분해. 어쩜 바람을 피워도 총각 행세를 할 수가 있니? 나는 더 할 말 없어. 이 집에서 당신하고 살 생각 없어. 당신 엄마 집으로 가. 당신이 엄마 마음에 걸린다며. 같이 살고 싶어서 안방까지 내주자고 한 거잖아? 그럴 거 없이 당신이 엄마 집으로 가. 바람까지 피운 놈이 효도할 생각도 하고.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지 뭐야?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수진이 생각은 안 해? 그때였습니다. 우리 친정아빠가 이사 온 집에 엄마와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남편을 꾸짖으셨어요. 엄마와 아빠가 마침 딱 적당한 시간에 등장하신 거죠. 수진이 생각한다는 놈이 부친이 애써 일궈온 사업도 다 말아먹고 나가서 총각 행세하며 딴 여자 등쳐먹고 바람을 피우나? 자네가 한 짓이 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아, 장인어른, 장모님, 이혼이라뇨. 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우리 딸 덕에 그동안 호의호식했잖아. 자네 힘들 때 집까지 팔아가며 도와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 안 되지.
근데 여자 문제까지는 도저히 용서하라고 딸한테 말 못하네. 당분간 이 집에서 내가 지낼 생각이니까 잔말 말고 자네 모친 집으로 가게. 장인어른까지 왜 이러십니까? 정말 딸이 이혼녀돼서 애 혼자 키우는 게 보고 싶으신 겁니까? 여보, 내가 변명을 더 이상 안 할게.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줘.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할게. 변하는 건 없어. 난 이미 이혼 결심했고 소장도 법원에 접수한 상태야. 나한테 줄 위자료는 있니? 앞으로 정신 차리고 돈 벌어서 최소한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도록 해. 우리 아빠는 이광경을 지켜보다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담배를 물고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남편에게 안 되겠다는 듯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럴 수는 없어. 우리 딸이 자네한테 뭘 그리 잘못했나? 그저 우리가 걱정할까봐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몇 년을 참고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네가 부친이 물려준 사업을 그리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 딸을 배신까지 해? 왜 우리 딸이 자네랑 바람난 년한테 돈 내놓으란 말을 들어야 하냔 말이야? 자네는 인간도 아니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사색이 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싹싹 빌었지만 결국은 이사한 집에는 발도 못 들이고 내쫓겨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시달리는 시간이 얼마간 있었어요. 어머니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여자 문제 한두 번은 일도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길래 그런 아들 어머니가 잘 데리고 살아보시라 해버렸습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는 제가 진심이다 싶었는지 두 사람 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냉정을 유지하고 이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남편은 상간녀도 보통이 아닌 게요. 남편을 고소했더라고요. 고소까지 당하고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 말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정말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르긴 몰랐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법으로 몰랐다는 걸 증명하라는 의미로 남편과 오랜 기간 내연관계였던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년도 분한 마음에 남편을 고소한 거라 짐작하고 있어요. 아이가 있으니 이혼 소송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시간은 가긴 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제 마무리 단계인 듯해요. 그 여자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1년이 넘게 소송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알아서 증명하겠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좋은 소식으로 알리고 싶네요. 결혼 생활 동안 힘들게 일군 거 남편음이 다 말아먹은 바람에 건진 건 없지만 마음만은 편하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말씀드리다 보니 저도 참 어리석었다 싶어요. 그런 인간과 8년을 버티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혼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구했으니 저는 당분간은 아이와 재밌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제 사연을 듣고 있는 구독자분 중에서도 혹시 지금 부부관계를 끝내야 하는 순간인 걸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놓고 있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온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겪어보니까 어떻게든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저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